우리가 매일 내뱉는 말들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빚어내는 진정한 구성 요소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말 한마디가 잘못 나가면 관계가 틀어지고 명성이 실추되며 심지어 스스로의 나약함을 믿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현자들, 즉 스토아 철학자들이 삶의 혼돈 속에서도 인간을 흔들림 없게 만드는 말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 저희는 스토아주의 원칙을 따르는 현명한 사람이 절대 입에 담지 않을 11가지 말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면서도 그 해악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표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어휘를 점검하고 진정한 내면의 힘을 얻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문장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교활한 덫이니까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고대 그리스와 로마로 돌아가 봅시다. 스토아 철학이 바로 그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을 감정 없는 석상처럼 생각했던 고정관념은 모두 잊어버리세요. 사실 스토아주의는 삶을 위한 매우 실용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극작가 세네카, 그리고 노예 출신이었던 에픽테투스와 같은 인물들은 단순히 고상한 사색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가장 절실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핵심 아이디어는 바로 통제 이분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즉 우리의 생각, 판단, 반응, 그리고 말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즉 날씨, 타인의 의견, 과거와 미래가 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지혜란 통제 가능한 첫 번째 영역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두 번째 영역을 평정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 말을 통제하는 것이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과 영혼을 단련하는 근본적인 도구였던 이유입니다. 그들이 내뱉는 모든 말은 혼돈으로 가거나 아니면 조화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자,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입에 담지 않을 첫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 불공평해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부당하게 느껴지는 상황들을 끊임없이 마주합니다. 나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은 동료가 승진하거나 기대했던 휴가 계획이 항공편 취소로 완전히 망가진다거나 혹은 내 아이디어의 공을 엉뚱한 사람이 가로챌 때처럼 말이죠. 이럴 때 첫 번째 본능적인 반응은 하늘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이 세상의 부당함을 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내면의 평온함을 외부 환경의 손에 넘겨주는 셈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나의 행복과 평화는 세상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야만 가능하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영원한 고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배신, 전쟁, 전염병 등 온갖 역경을 겪었던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것을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이 세상의 정의가 과연 나의 통제 범위 안에 있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그렇다면 분노와 자기 연민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있을까요? 현명한 사람은 대신 초점을 바꿉니다. 이건 불공평해. 대신 그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고통이나 실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동료가 승진했다면
자신에게 부족했던 기술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항공편이 취소되었다면 이는 인내심을 시험할 기회나 예상치 못한 모험을 찾을 기회로 봅니다. 이건 불공평해 라는 말은 우리를 수동적인 환경의 희생자로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우리를 운명의 능동적인 창조자로 바꿉니다. 이는 세상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불평에서 벗어나 자신의 반응에 대한 성숙한 책임을 지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기억하세요. 우주는 여러분의 정의에 대한 기대치에 맞춰 움직일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 심지어 가장 부당한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미덕과 지혜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입니다. 다음으로 현명한 사람이 자신의 사전에서 지워야 할 위험한 문구는 바로 만약만 했더라면입니다. 만약 돈이 더 많았더라면 난 행복했을 텐데. 만약 다른 가족에게 태어났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만약 상사가 그렇게 독단적이지 않았더라면 내 일을 사랑했을 텐데. 익숙한가요? 이 말버릇은 현재를 갉아먹고 미래를 마비시키는 말 그대로 정신적인 독약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현실을 도피하여 완벽한 조건으로 가득 찬 가상의 세계로 숨어버리는 도피주의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해결되는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르쳤듯이 외부 환경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세네카는 가장 무거운 짐은 우리가 스스로 짊어진 짐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 문구는 바로 그 짐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책임을 덜어냅니다. 지금 당장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우리는 복권 당첨을 꿈꿉니다. 까다로운 상사에게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직장을 찾는 대신 우리는 그가 스스로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영원히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삶이 가정법이 아닌 바로 이 현재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패를 한탄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재 손에 쥐고 있는 패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가장 잘 사용할지 고민합니다. 만약 돈이 더 많았더라면 대신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내일 수입을 늘리기 위해 오늘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만약 다른 상사가 있었더라면 대신 그는 생각합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 내 업무 중 통제 가능한 영역은 무엇이며 그 영역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만약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는 무엇을 할 것인가로 바꾸는 것은 수동적인 몽상계에서 능동적인 실행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힘의 원천은 가상의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런 조건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변화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로 다룰 문구. 바로 자기 파괴의 진정한 챔피언인 저는 할 수 없습니다입니다. 이 짧은 세 단어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단순히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것만 같은 벽을 우리 마음속에 쌓아 올립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언어를 배울 수 없습니다. 저는 살을 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언 하나하나가 우리 가능성의 문에 우리가 스스로 채우는 자물쇠인 셈입니다. 노예에서
위대한 철학자가 된 에픽테토스를 포함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문구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의 할 수 없다는 사실은 하기 싫다거나 두렵다는 감정의 위장일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대중 앞에서 연설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은 종종 저는 비난과 실패가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제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은 욕구보다 강합니다를 의미합니다. 저는 언어를 배울 수 없습니다. 의 이면에는 저는 이 일에 수백 시간을 쏟고 싶지 않고 실수를 하면서 바보처럼 느껴지고 싶지 않습니다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할 수 없음에 대해 재점검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 단정적이고 최종적인 표현을 보다 솔직하고 건설적인 문장으로 대체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저는 이 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는 저는 아직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할 수 없다는 막다른 길입니다. 하지만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것은 여정을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는 해결책이 존재하며 단지 그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에서 흥미로운 탐험 퀘스트로 변화시킵니다. 더 나아가 현명한 사람은 크고 막연한 할 수 없음을 찾고 관리 가능한 할 수 있음으로 쪼갭니다. 저는 마라톤을 뛸 수 없습니다는 저는 오늘 1km를 뛸 수 있습니다로 바뀝니다. 저는 책을 쓸 수 없습니다는 저는 오늘 한 단락을 쓸 수 있습니다로 재탄생합니다. 이러한 점진적인 진보 철학에 기반한 접근 방식은 심리적 저항을 우회하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는 자기 암시의 힘이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뇌를 실패하도록 프로그램하는 것입니다. 뇌는 해결책이 없다고 이미 들었기 때문에 탐색을 멈춥니다. 이제부터는 시도해 보겠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돌벽이라고 믿었던 수많은 장애물들이 사실은 종이로 만든 벽이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언어가 가진 네 번째 함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항상 이렇다. 혹은 쌍둥이 자매 격인 절대 안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일반화는 순수한 형태의 인지 왜곡입니다. 우리 뇌는 게으릅니다. 단순한 패턴과 꼬리표를 좋아하죠. 예를 들어 교통체증 때문에 회의에 3번 연속 늦었을 때 뇌는 각 상황의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기보다 나는 항상 늦어 혹은 이 도시에서는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게 불가능해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우리를 과거 경험이라는 좁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스스로 인간관계를 절대 잘 풀 수 없다고 확신한다면 당신은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만남을 방해할 것입니다. 면접에서 항상 실패한다고 믿는다면 다음 면접에 이미 패배감을 안고 갈 것이고 이는 실제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거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냉철하고 정확한 현실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저서에서 과거의 짐이나 미래의 불안 없이 매 사건을 있는 그대로 개별적으로 바라보라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원칙을 따릅니다. 내 아이디어는 절대 인정받지 못해 라고 말하는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내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어. 이유를 분석해보자. 발표가 미흡했나? 타이밍이 안 좋았나? 다음번에는 어떻게 논리를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감정적인 일반화를 합리적인 분석으로 대체합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에게 통제권을 되돌려 줍니다.
영원한 항상이나 절대의 희생자가 되는 대신 여러분은 개별 상황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는 탐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항상, 절대, 계속, 영원히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지 추적해보세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멈추고 질문해보세요.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예외 없이 매번 그랬던 걸까? 99%의 경우 이것이 과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단어들을 더 정확한 표현, 즉 가끔, 최근에, 5번 중 3번 등으로 바꾸십시오. 이 단순한 단어의 변화는 여러분이 부정적인 일반화의 덫에서 벗어나 세상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자신의 가능성을 훨씬 더 현실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이 자신의 어휘 목록에서 지워버리는 5번째 문구는 특히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공손함으로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혹은 그 변형인 전 그냥 솔직한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하지만 등이 그것이죠. 대개 이 말들 뒤에는 원치 않는 비판, 배려 없는 지적 또는 단순한 무례함이 따라옵니다. 이 문구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들은 마치 내가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건 객관적인 현실이고 난 단지 그걸 말해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순수한 형태의 조종술입니다. 첫째, 우리가 현실 또는 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항상 우리의 경험, 기분, 편견으로 채색된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대인관계에서 객관적인 진실이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설령 당신의 지적에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다고 해도 그 가치는 내용뿐 아니라 전달하는 형식, 시기, 그리고 목적에 의해 결정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내적인 강인함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과 타인과의 조화로운 삶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소통의 목적이 단순히 자신의 진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를 돕거나 상황을 개선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나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이 사람을 돕고 싶은가? 아니면 단순히 그를 희생시켜 내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짜증을 해소하고 싶은 것인가? 두 번째, 지금이 이 대화를 위한 적절한 시기와 장소인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동료를 비판하는 것은 정직함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세 번째,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해악보다는 이익을 더 많이 가져올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근데 네 보고서는 형편없어 라고 말하는 대신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보고서 봤습니다. 데이터는 정말 훌륭해요. 제 생각에는 구조를 좀 다듬고 시각 자료를 몇 개 추가하면 보고서의 효과가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개선할지 같이 고민해 볼까요?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내용은 같지만 전달 방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전자는 방어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공격인 반면 후자는 성장을 독려하는 협력 제안입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있는 그대로 말할게요 라는 문구가 혀끝에서 맴돈다면 잠시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건설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는 건지 물어보세요. 진정한 정직함이란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무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언제, 그리고 왜 말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6번째로, 우리가 포기해야 할 문구는 바로 저에게 선택권이 없어요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스스로를 몰아넣는 가장 큰 착각 중 하나일 겁니다. 이 문구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력감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는 삶의 모든 통제권을 외부의 힘, 다른 사람 혹은 환경에 완전히 넘겨주는 셈이 됩니다. 이 지긋지긋한 직장을 그만둘 수 없어요. 대출 때문에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 독이 되는 친척들과 관계를 유지해야만 해요. 가족이니까요. 선택할 수 없어요. 이런 순간 우리는 마치 남의 체스판 위에 놓인 힘없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전한 핵심 교훈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선택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상황 자체를 선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의 유무나 가족 구성원을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절대적으로 항상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자유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절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게는 몇 가지 옵션이 있고 각각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제 이 옵션들을 객관적으로 저울질해보자. 나는 사표를 낼 수 없어 대신 그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옵션 1. 이 직장에 남아있는다. 대가 정서적 소진, 번아웃, 스트레스, 발전의 부재. 장점 대출 상환을 위한 안정적인 급여. 옵션 2. 새로운 직장을 찾기 시작한다. 대가 일시적인 불확실성, 많은 노력 필요. 장점 만족감을 주고 어쩌면 더 많은 수입을 가져다 줄 직장을 찾을 기회. 옵션 3. 재정적인 여유를 만들 부업을 찾고 사표를 낸다. 대가 단기적으로 자유시간이 줄어듦. 장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궁극적인 자유를 얻음. 당신이 이와 같이 문제를 재정립하면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위험과 이익을 분석하는 전략가가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 즉 저작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선택은 가장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남아 있습니다. 강제 수용소를 경험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마지막 인간의 자유, 즉 주어진 어떤 환경에 대해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선택지가 없다고 느껴질 때 아십시오. 그것은 착각입니다. 선택은 항상 있습니다. 어쩌면 힘들거나 혹은 모든 옵션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키를 다시 당신의 손으로 되찾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현명한 사람에게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7번째 말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짜증나 또는 그 여자가 날 완전히 긁었어 같은 표현입니다. 언뜻 보기엔 그저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 같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아주 미세한 부분에 숨어 있습니다. 이 문장의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사고의 오류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타인이 나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람에게 내 감정을 조종하는 리모컨이라도 있어서 그가 짜증이나 분노 버튼을 누르면 나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생각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사건이나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보고서를 제때 보내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뒤따르는 우리의 반응, 즉
짜증, 분노 혹은 패닉은 우리가 내린 판단의 결과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있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제 내 일을 제 시간에 끝낼 수 없게 됐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동료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 판단인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사실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가 나를 짜증나게 해 라고 말하는 대신 상황을 내부에서부터 분석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보고서를 늦게 보냈을 때 나는 프로젝트 마감일이 걱정되기 때문에 짜증을 느낀다. 이 사소해 보이는 표현의 변화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당신은 타인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감정과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둘째, 이것이 곧 건설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만약 문제가 마감일에 대한 당신의 불안함이라면 해결책은 동료에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리 중간 마감 기한을 정해두거나 예비 계획을 마련하는 식이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당신에게 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잠시 멈추세요. 사실과 당신의 해석을 분리하십시오. 사실 그 사람이 회의에 늦었습니다. 당신의 해석, 그는 나를 무시해. 하지만 어쩌면 타이어에 펑크가 났을 수도 있죠. 혹은 아이가 아팠을 수도 있고요. 당신은 진실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확실히 아는 것은 그 짜증은 당신의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이해심, 인내심 또는 단순히 건설적인 문제 해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날 미치게 해 라는 표현을 버림으로써 당신은 타인에게 당신의 기분을 좌우할 권력을 빼앗고 진정한 내면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피하는 8번째 표현은 바로 저는 이걸 하기엔 너무 늙었어요 또는 너무 어려요 입니다. 이 문구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안전지대 컴포트 존들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편리한 핑계 중 하나입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긴 하지만 벌써 40인데 어떻게 20살들과 경쟁하겠어? 혹은 내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이제 겨우 22살인데 누가 나를 진지하게 받아주겠어? 이 경우 나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로막는 마치 넘을 수 없는 장벽이나 철의 장막처럼 사용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사회적 통념에 대한 자발적인 노예 상태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월과 함께 오는 지혜와 경험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미덕과 발전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철학은 평생의 수행이며 배움에는 늦거나 이른 때가 없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나이를 장벽이 아닌 고유한 자원의 집합체로 간주합니다. 만약 자신이 너무 늙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젊은 사람들보다 에너지는 적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 없는 삶의 경험, 지혜, 인맥, 재정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 이 이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속도에 맞춰 배울 수 있으며 목표가 누군가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발전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만약 자신이 너무 어리다면 그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경험은 부족할지 몰라도 에너지, 유연한 사고방식, 위험을 감수할 용기, 그리고 앞으로 무한한 시간이 있어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어떻게 빠르게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젊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경쟁 우위로 바꿉니다. 역사는 이러한 변명을 반박하는 예들로 가득합니다. 커넬 샌더스는 60대가 되어서야 KFC를 설립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19세에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온 횟수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저는 너무 늙었어요, 어려요 라는 말은 두려움의 증상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바보처럼 보일까봐 하는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주민등록증 속 숫자 뒤에 숨는 대신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시작하려니 조금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시도해 볼 거야. 오늘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작은 단계는 무엇일까? 바로 이러한 접근 방식이 평생 학습과 성장의 문을 열어주며 삶의 각 단계를 제한이 아닌 고유한 기회를 가진 새로운 장으로 변화시킵니다. 현명한 이가 자신 있게 말하지 않는 9번째 말은 바로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강함이 아니라 약점을 드러내는 신호이며 오만과 지적, 나태함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지식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믿는 순간 그는 성장을 멈춥니다. 그의 마음은 새로운 정보, 다른 관점, 비판과 성장에 닫혀버립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단으로 요새를 쌓고 복잡하고 다채로운 현실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의 성우자 중 한 명인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역설 속에 가장 위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배움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항상 의심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는 어떤 주제든 초심자의 호기심으로 접근합니다. 나는 마케팅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는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마케팅 분야에서 15년 동안 일했고 지금까지 이만큼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러한 태도는 본인 자신의 지속적인 학습을 돕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줍니다. 아무도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경청하고 배우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이들에게 끌립니다. 나는 다 안다는 선언은 대화를 즉시 중단시키고 독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대화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진리가 종종 서로 다른 의견의 충돌 속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적 겸손의 자세는 엄청난 내면의 힘과 자신감의 상징입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만이 자신이 모르는 것을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의 가치는 이미 축적된 지식의 양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능력과 의지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장하고 싶다면 당신의 어휘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안다 라는 문구를 지우십시오. 대신 더 배우고 싶습니다로 대체하십시오.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영원한 학생으로 남아 있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항상 날카롭고 유연하며 세상이 당신에게 선사할 놀라운 발견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이 피하는 10번째 말은 바로 수동적 공격성과 숨겨진 비난으로 가득 찬 내 말이 맞잖아. 혹은 내가 뭐라고 했어? 입니다. 이 말은 보통 상대방이 당신의 조언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다가 실패했거나 당신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터져 나옵니다. 겉으로는 그저 당신의 정당함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감과 지원보다 당신의 자존심을 앞세우는 행위입니다. 이 말의 목적은 상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희생시켜 스스로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봐, 내 말이 맞았지? 너는 틀렸고 내가 더 똑똑해.
이미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가하는 결정타와 같습니다. 이는 상대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행위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사회에 유용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가르칩니다. 현명한 사람은 친구나 동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 없는 것은 실수에 대한 상기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원, 도움, 그리고 건설적인 상황 분석입니다. 자신의 옳음에 도취되기보다 현명한 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공감을 표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정말 안타깝다. 내가 지금 널 위해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또는 상황에 따라 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관계의 역동성을 대립구도에서 협력구도로 전환시킵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편이며 그들을 적대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당신들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한 팀입니다. 내 말이 맞잖아 라는 표현은 신뢰를 파괴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다음번에는 비난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문제나 실패를 당신에게 숨기게 만듭니다. 반면 지원과 공감은 관계를 강화하고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조성합니다. 게다가 끊임없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시도 자체는 불안정함의 징후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의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스스로 중요하다고 느끼기 위해 남들의 실수를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자존감은 주변 사람들의 실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음번에 이같이 돋친 말을 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자존심인가? 아니면 이 사람과의 관계인가? 내가 옳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유용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현명한 사람의 선택은 언제나 후자일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이 변명으로 삼지 않는 11번째 문구는 바로 제 성격이 원래 이래요입니다. 이 말은 일종의 지적인 항복 선언과 같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행동, 예를 들어 다혈질적인 성향, 잦은 지각, 혹은 비관주의 등에 대한 비판에 이 문구로 답한다면 그는 본질적으로 자신이 변화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선언하는 셈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성격을 태어날 때부터 돌에 새겨진 것처럼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로 여깁니다. 제가 원래 다혈질이라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정리정돈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 늘 약속 시간에 늦어요. 이러한 태도는 매우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과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정반대로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도덕적 자기 개선이 가능하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성격 혹은 그들이 말하는 덕이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선택과 습관 그리고 행동을 통해 단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감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천적으로 다혈질이 아닙니다. 분노에 굴복하는 습관 때문에 다혈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성격이 운명처럼 정해진 선고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작업해야 할 프로젝트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타고난 경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제 성격이 이래요.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 저에게는 다혈질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반응을 더 잘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은 저는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기에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특별한 계획 기술을 사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자기 인식, 겸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단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런 태도는 존중을 얻고 주변 사람들의 협조를 이끌어냅니다. 운명론적인 문구인 제 성격이 원래 이래요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무한한 성장의 기회를 열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습관, 반응, 심지어 성격 특성까지도 결국 훈련의 결과일 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무질서하거나 분노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킬 수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훈련을 통해 스스로를 규율있고 침착하며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잠재력을 서서히 갉아먹는 또 하나의 위험한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동기부여가 더 필요해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꾸물거릴 때 이 말을 자주 내뱉습니다. 앉아서 어떤 영감이 내려오기를, 행동으로 밀어붙일 마법 같은 추진력이 생기기를 그저 기다립니다. 이 파도를 타기 위해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보고 성공 사례를 읽어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접근 방식에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즉시 간파했을 근본적인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동기부여가 행동에 선행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에서 행동이 동기부여에 선행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동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규율, 디시플린을 통해 스스로 동기를 만듭니다. 그는 식욕은 먹는 중에 생기는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운동할 동기가 부족해 라고 말하는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기분과는 상관없이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체육관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 10분의 훈련 후 피가 돌고 근육의 움직임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동기부여가 생겨납니다. 그는 그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계속하고 싶어지죠. 이 글을 쓸 동기가 필요해 대신 그는 자신에게 말합니다. 딱 한 문단만 쓸 거야. 단 한 문단만. 그는 자리에 앉아 그 한 문단을 씁니다. 그리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생각이 정렬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어느새 그는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동기부여는 출발 전에 채워야 할 연료가 아닙니다. 동기부여는 먼저 스스로의 노력으로 돌려야만 에너지를 생성하는 발정이, 즉 다이나모와 같습니다. 외부의 동기부여에 의존하는 것은 덧없는 감정과 외부 자극에 종속되는 것이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규율은 스스로 쌓아 올리는 견고한 토대입니다. 그것은 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규율이야말로 가장 견고하고 진정한 동기, 즉 자기 존중감과 의무를 완수했다는 자부심에 기반한 동기를 낳습니다. 그러니 막연히 하늘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동기부여를 찾는 일을 멈추십시오. 가장 작고 쉬운 첫 단계를 밟으세요. 그러면 동기부여가 여정 중에 당신을 따라잡을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이 극도로 신중하게 사용하는 다음 표현은 바로 나는 더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강력한 자기 긍정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유해한 관계를 벗어나는 상황처럼 때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구는 미성숙한 이기심과 세상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를 드러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우주나 타인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직업, 완벽한 파트너, 모두의 인정을 은쟁반에 담아 가져다 줄 것을 기다립니다. 이는 수동적이며 요구만 하는 태도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자기 자신 앞에서 마땅히 완수해야 할 의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얻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아침마다 자신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일어나야 하며 침대에서 안락하게 뒹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권력과 명예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덕망 있고 공정한 통치자가 되는 것을 자신의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영리한 사람은 자격을 주장하는 사고방식을 창조와 부합의 사고방식으로 대체합니다. 나는 승진할 자격이 있다 대신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걸맞은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승진이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결과가 되도록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회사에 어떤 가치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가?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존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환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통제 위치가 외부 세계에서 자기 자신에게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는 구걸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받기를 기다리는 대신 원하는 결과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가치를 창출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데도 받지 못한다는 끊임없는 느낌은 분노, 질투, 그리고 실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왜 그들이 가져갔는지에 대해 화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장과 봉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외부적인 보상과 관계없이 만족과 내적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이 문구를 사용할 때는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 스스로 가장 좋은 것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우리 의식을 갉아먹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또 하나의 말은 바로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또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지입니다. 이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누구도 죄책감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실패했거나 관계에 갈등이 생겼거나 실수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희생양을 찾는 것입니다. 동료에게, 파트너에게, 상황에게, 누구에게든 책임을 전가하려 합니다. 자신만 아니면 된다는 식이죠. 하지만 이런 전술은 우리의 자존심에는 잠깐의 위안을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입힙니다. 첫째, 이는 우리에게 배울 기회를 박탈합니다. 만약 모든 실패가 타인 때문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발전하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셈이죠. 둘째, 신뢰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삶을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는 독성이 강한 상호 비난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급진적 책임감, radical responsibility를 설파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 즉 우리의 생각, 판단, 그리고 행동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질 것을 가르쳤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비난할 대상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원인과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의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잘못했나가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나의 기여는 무엇이었나입니다. 설령 객관적으로 주된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있더라도 그는 자신의 역할을 분석합니다. 혹시 내가 지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나? 중간 단계에서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나? 처음에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는 않았나? 이러한 접근법은 자기 비하와는 전혀 다릅니다. 목표는 자신을 탓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서 최대한의 교훈을 얻어 미래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힘의 자세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한 저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는 성숙함과 정직함, 그리고 성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을 따르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 다음에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희생양을 찾으려는 본능적인 충동을 억누르십시오. 대신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달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 비난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이 능력이 리더를 일반 직원과 현명한 사람을 평범한 사람과 구별 짓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살펴볼 15번째 문장은 깊은 한숨과 함께 내뱉어지며 절망과 동의어처럼 쓰이는 말입니다. 바로 모든 것은 헛수고야 라는 말이죠. 이 말은 비관주의와 패배주의의 정수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싸움에 뛰어들기도 전에 이미 패배를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몸매를 가꾸고 싶지만 소용없어. 어차피 작심삼일이니까. 관계를 개선해 보려 해도 부질없어. 이미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테니까. 이 문구는 의지를 마비시키고 희망의 불씨를 꺼버립니다. 어떤 노력을 하든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정신적 현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셈이죠. 어차피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 굳이 무엇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반면에 스토아 철학은 불확실성 앞에서 용기를 갖고 행동하는 철학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성공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의 최종 결과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했더라도 운 나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아무리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더라도 시장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에게는 결과 자체보다 바로 그 노력과 의도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덕에 따라 최대의 노력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현명한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다 소용없다고 말하는 대신 이른바 스토아적 시험을 적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상황이 어렵긴 해. 성공 가능성은 낮을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 당장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쉬운 한 걸음은 뭘까? 그들은 도달할 수 없어 보이는 최종 목표를 두려워하며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정에 집중합니다. 나는 20km를 감량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오늘 30분 동안 산책을 하고 단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장담할 수 있어. 우리가 이 관계를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은 침착하고 솔직한 대화를 시도할 수 있어. 이러한 작은 걸음 기반의 접근 방식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통제감을 되찾아주며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상황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다 소용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도록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 무엇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만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세네카가 말했듯이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찾아오는 것이다. 미래를 예언하는 대신 준비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16번째 문구는 현대 소비 문화에서 매우 흔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바로 나는 할 때 행복할 것이다입니다. 새 차를 사면 행복할 거야. 저 직책을 맡게 되면 행복할 거야. 휴가를 가면 행복할 거야. 우리는 행복을 자꾸만 미래로 미룹니다. 행복을 어떤 외적인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어지는 일종의 상이나 보상으로 여기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쾌락적 쳇바퀴, 헤도닉 트레드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행복이 올 것이라 믿으며 눈앞에 당근을 쫓아 달려갑니다. 하지만 막상 그 당근을 붙잡으면, 즉 새 차를 샀거나 승진을 하더라도 그 행복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곧 새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되어버리고 새로운 직장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죠. 결국 우리는 또 다른 목표, 새로운 당근을 설정하고 이번에야말로 오랫동안 기다려온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 기대하며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행복, 즉 의다이모니아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하는 방식 그 자체라고 가르쳤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얻는 소유물이 아니라 내적인 상태입니다. 덕스러운 삶의 결과이며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인 셈이죠.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실제로 일이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평온하게 흘러갈 것이라고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미래의 성취에 의존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현재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는 법을 배웁니다. 그는 산 정상에 도착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 오르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한 걸음마다 펼쳐지는 풍경, 맑은 공기, 그리고 움직이는 내 몸의 감각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없는 것에 대해 한탄하는 대신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실천합니다. 그렇다고 목표와 야망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목표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니까요.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목표 달성의 과정과 자신의 근본적인 행복감을 분리합니다. 그는 승진을 위해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의 자존감이나 내면의 평화는 승진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는 일하는 과정 그 자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서 만족을 발견합니다. 더 이상 삶을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당신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행복은 당신이 살 수 있는 물건이나 성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능력, 그리고 당신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 회피나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하고 싶을 때 무심코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이죠. 이 문구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상황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현명함의 증거이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나 자주 이 말 뒤에는 게으름, 두려움 혹은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모르겠어요. 이러한 경우 모르겠어요는 단순히 정보의 부재를 알리는 말이 아닙니다.
대답을 회피하고 결정의 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며 문제를 그저 미루어 두는 방식인 것이죠.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는 결국 정체 상태로 이어집니다. 현명한 사람은 당장 해결책이 없더라도 모르겠어요를 마침표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쉼표처럼 탐구를 시작하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단순히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아직 답은 없지만 제가 답을 찾기 위해 시도할 것은 이렇습니다. 또는 이 문제에 대해 좀 생각해보고 내일쯤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혹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방법과 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선택지들을 함께 분석해 봅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능동성과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이는 불확실한 상태를 막다른 골목이 아닌 사고 과정의 발사대로 바꾸어 놓습니다. 특히 리더의 자리나 팀 혹은 가족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서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어떤 행동도 없이 계속 모르겠어요로 일관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권위를 잃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해결책을 기대하지 않게 되며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답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답을 찾기 위한 주도권을 기꺼이 잡으려는 사람들은 신뢰와 존경을 얻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합리성과 논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성은 세상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모르겠어요 라는 말로 사고 과정을 회피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인간 본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그러니 다음에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튀어나오려 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로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알기 위해 노력하기 싫은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당신의 두뇌를 움직이게 하십시오. 질문을 던지고 가설을 세우고 정보를 찾기 시작하세요. 당신의 모름을 답을 찾는 흥미진진한 퀘스트로 바꾸어 놓으십시오. 현명한 사람이 함부로 내뱉지 않는 18번째 문장은 바로 공허한 약속이나 맹세입니다. 다시는 단 것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해. 월요일부터는 꼭 달리기를 시작할게. 저녁까지 이 프로젝트를 끝내겠다고 장담해.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누군가를 기쁘게 하거나 스스로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 감정적으로 이런 약속들을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한 약속은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일지라도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약속을 깰 때마다 당신의 진실성과 자제력은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새 삶을 시작하겠다고 100번째 다짐할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비웃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공연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약속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당신의 평판은 손상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말은 무게를 잃게 되고 결국 당신은 예라고 말해도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과 행동의 일치에 엄청난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들에게 미덕이란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의 힘을 알고 자신의 약속을 극도로 진지하게 다룹니다. 그는 무언가를 약속하기 전에 자신의 능력을 냉철하게 평가합니다. 비현실적인 약속을 하기보다는 저녁까지 끝낸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가능한 한 많이 해내고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편을 택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정직하고 존경심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는 거창한 맹세 대신 조용하지만
꾸준한 행동을 선호합니다. 그는 담배를 끊겠다고 세상에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불필요한 드라마 없이 매일매일 실천해 나갈 뿐입니다. 그의 행동은 어떤 말보다도 크게 울려 퍼집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은 적게 하고 결과는 크게 내라, under promise and over deliver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황금률입니다. 당신의 말이 힘을 갖기를 원한다면 함부로 약속을 남발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말을 아끼되 당신의 모든 말이 행동으로 뒷받침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예는 강철처럼 단단하게, 당신의 아니오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만드십시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신뢰성과 인격의 진정성이 있습니다. 자신감 부족과 나약함을 드러내는 19번째 습관은 바로 과도한 사과입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죄송해요. 제가 타이밍을 잘못 잡았네요. 물론 정말 잘못했을 때 사과할 줄 아는 것은 강인함과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 끊임없이 사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질문할 때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도, 심지어 도움을 요청할 때도 사과부터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낮은 자존감과 타인에게 폐를 끼칠까 두려워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끊임없이 사과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비언어적인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나 요구는 가치가 없어요. 당신의 시간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는 모든 소통에서 그를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에 맞춰 그를 대하기 시작하며 그의 의견은 무시되고 그의 요청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타인을 존중하는 것만큼 자신을 존중하라고 가르칩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다른 누구와 마찬가지로 존재할 권리, 의견을 가질 권리, 그리고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는 오만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는 않겠지만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질문이 있어요 대신 그는 자신감 있고 정중하게 말할 것입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이 문제에 대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보 같은 질문 죄송합니다. 대신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대신 지금 바쁘신 것 같습니다. 언제 대화가 가능하실까요? 라고 말합니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행동 자체는 같지만 표현 방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자신감 있는 말은 자기 존중을 보여주며 결과적으로 타인의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이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시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 역시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당신의 언어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만약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버릇처럼 습관적인 군더더기가 되었다면 당신의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는 의식적으로 이 말을 없애기 시작하십시오. 사과는 정말 필요할 때를 위해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침착한 위험의 자세로 세상과 소통하십시오. 당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드디어 20번째입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 절대 입에 담지 않는 가장 교활한 행동. 그것은 특정 문장이 아니라 언어 습관 전체를 아우르는 범주입니다. 바로 험담입니다. 저 부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 있잖아. 걔가 어제 정말 황당한 짓을 했대. 곧 해고될 거라는 소문이 돌더라. 험담을 퍼뜨리는 행위는 때로는 무해해 보이고 심지어 사람들을 가깝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파괴적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험담은 우리의 자아 이고를 위한 먹이,
하지만 독이 든 먹이입니다. 타인의 단점이나 불행을 논할 때 우리는 잠시 동안 스스로가 더 낫고 더 우월하고 더 의로운 사람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이는 타인의 불행 위에 세워진 착각에 불과한 우월감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행위는 우리 자신을 더 좋게 만들지도 더 행복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둘째, 확인되지 않은 종종 거짓된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실제적인 해를 끼칩니다. 말은 때로는 무기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셋째,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험담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 즉 시간과 주의력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타인에 대한 생각으로 남은 삶을 낭비하지 말라.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정신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음을 압니다. 그는 동료나 이웃의 험담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진정으로 중요한 곳, 즉 자기 개발, 자신의 일,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 세상을 통찰하는 데 집중합니다. 누군가 그를 그런 대화에 끌어들이려 할 때 그는 훈계를 늘어놓지 않습니다. 단순히 주제를 바꿀 뿐입니다. 그나저나 일말인데 마침 새 프로젝트에 대해 자네 조언을 듣고 싶었네. 아니면 정중하게 대화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는 주변의 부정적인 기운과 헛된 잡담이 없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아이디어입니다. 그가 고민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입니다. 그는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대신 무엇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험담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정신적 위생의 문제입니다. 상한 음식을 먹지 않듯 독성 정보로 자신의 정신을 오염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과 주변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의 질과 생각의 깊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내면을 갉아먹고 관계를 망치는 정신적 독소 같은 수많은 말과 표현들을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건 불공평해 부터 파괴적인 나는 할 수 없어, 오만한 나는 다 알아 라는 말, 그리고 해로운 뒷담화, 스캔들까지 말이죠. 언뜻 보면 그저 단순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통해 살펴봤듯이 이 말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말들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것은 바로 선택입니다. 피해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 불평만 할 것인지 아니면 행동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 자아에고라는 껍질 안에 갇힐 것인지 아니면 성장을 위해 세상과 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인 것이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결론은 간단하면서도 엄청나게 심오합니다. 바로 우리의 언어를 바꾸면 우리의 현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생각까지 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통제함으로써 2000년 전 스토아 철학자들이 추구했던 그 내면의 요새, 즉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연습, 꾸준한 자기 관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말들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더 건설적인 표현으로 바꿀 때마다 여러분은 더 나은 버전의 자신으로 향하는 작은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현대 사회를 위한 새로운 지혜의 수업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말들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표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중에서 오늘 당장 버리기로 결심한 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의식적인 언어 습관을 만드는 이 여정을 우리 함께 시작해 봅시다.